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2장 강의를 두 개로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오늘 배울 주제는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그래서 앞 시간에는 인간에게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이 뭐 동물적 본능도 있고 육체적 본능도 있고 영적인 본능도 있겠지만 하여튼 인간 안에 그 새겨진 그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볼 수도 있고 정신적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삼중적 존재를 갖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물학적 존재로 볼 때 인간은 동물적 존재요, 생존과 번영을 목표로 하며 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욕구는 육체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수준에서 생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돈 주왕이 대표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 주왕은 모차르트의 그 돈 후왕이란 것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완전 바람둥이 남자를 말하죠. 그래서 하여튼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돈 주왕과 같다. 지금 이야기하는 돈 주왕, 여기 뒤에 나오는 소크라테스,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의 예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주에렌 누굽니까? 케르케고르가 분류한 그런 수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존재, 정신적 존재, 영적 존재도 기본적으로는 철학에서 주에렌 케르케고르의 사상을 따른다고 보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에서도 보면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땅, 하늘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생물학적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장 이후를 보면은 인간에게 죄가 유입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생존 경쟁과 갈등으로 잔혹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죄성,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죄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inful nature,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거죠. 인간은. 또 하나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존재로서의 특징을 경제적 인간 또는 호모 이코노쿠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을 하고 그 차원에서 함께 번영하고 생존하려다 보니까 공동체가 필요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적 존재로서 도덕과 정의를 추구한 사람의 예로 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행복은 이런 육체적인 행복이 아니라 도덕과 정의로서의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고 육체적인 욕구를 실현하면서도 도덕성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이게 서로 갈등이 되는 거죠. 생물학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갈등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갈등 관계 속에 소크라테스는 정신적인 도덕과 정의를 추구한 사람이고 돈 주왕 같은 사람은 생물학적인 육체적 욕구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또한 정신적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 정신 존재 이후에 초월성을 지니게 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욕구, 정신적 욕구를 넘어서 영혼의 욕구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죄랭 키에로케고르는 아브라함을 듭니다. 믿음으로 이런 육체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를 넘어서는 신적 욕구, 영적인 욕구를 추구한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실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인간은 영적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존재 형태는 생물학적, 정신적, 영적 이렇게 삼중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란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맥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세 분이시다. 이런 거는 이게 신비죠. 이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고,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를 쓰고 있죠.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 즉 공동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공동체, 인간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보면 맨 뒤에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다스리게 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 최초의 공동체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최초의 공동체가 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존재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자발적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강제적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이 전체를 바라볼 때 이것을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인디비주얼,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공동체주의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공동체, 즉 국가, 사회, 교회, 가족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죠. 각 개인은 자기 방을 하나씩 딱 써야 되고 함께하는 일 끝나면 무조건 자기 방에 푹 들어가서 스마트폰 끼고 사는 것. 그 현대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강제력을 지닌 국가는 필요악밖에, necessary evil밖에 안 되고, 정부나 가족이나 부모들아 하여튼 공동체는 최소한으로 개입해라. 반면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토탈리테리안리즘, 전체주의는 개인은 전체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닌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시절의 가미가제, 그렇죠?
공산주의에서의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특히 파시즘에서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의 저기도 다 파시즘이라고 볼 수 있죠. 천황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 카미카제 이런 것들. 이 파시즘에 대해서 파쇼란 말이 있는데 파쇼는 묶음, 결속, 단결을 의미합니다. 전체만 의미가 있고 파시즘이죠. 나머지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탈리아 무솔리니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특징은 반합리성, 합리성이 중요한 게 전체가 밀어붙임하는 거죠. 일당 독재로 나아가는 이런 전체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했던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커뮤니테리아니즘, 세 번째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자발적 공동체, 강제적 공동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개인도 나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특히 자발적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저는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개인은 6,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공동체가 3, 강제적 공동체인 국가는 1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저는 국가가 이 자발적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공동체 행정을 하는 것도 지방자치는 다 자발적 공동체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적 공동체인 국가는 국방, 외교, 그죠? 모든 국가에 포함되는 보편적 복지 이런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적인 역할은 자발적 이렇게 해도 6대 4가 되니까 상당히 정부가 지금보다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 조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단체 자치보다는 주민 자치를 강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어떤 공동체의 종류가 있었는가, 인류 역사상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만든 공동체. 인간은 왜 공동체를 만드는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까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소극적 차원에서는 신체와 재산을 혼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이 더 좋더라 이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자유와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확장하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은 공동체가 그냥 돌아가나요? 반드시 약속이 있게 되고 이 약속이 강제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그렇죠?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도덕적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 처벌을 받아서 감옥이나 형벌에 가게 돼요. 이것이 다 뭐예요? 공동체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지는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중적 존재로서 정치적 동물,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애초에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정치적 동물로서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소극적, 적극적인 목적을 실현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종류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페르디난트 테니스가 분류한 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공동사회는 Gemeinschaft, 이익사회는 Gesellschaft.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이거는 기분이에요. 주어지는 내가 속하고 싶어서 속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시족, 나의 마을, 나의 고향, 나의 민족은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익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그렇고 정당이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조직들을 이익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그런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 하나씩 살펴보면 가족 공동체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동사회죠. 혈연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혈연관계로 이어졌죠. 김씨 마을, 송씨 마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가족이란 개념이 최근에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인간관계론 강의하면서도 가족은 이런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로 서로가 인정하고 느끼면 그것이 또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테니스의 분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핏줄이 통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테니스의 분리에 따르면 여기는 이제 혈연 관계를 기초로 하죠. 이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은 자손의 재생산, 정서적 유대감, 생계의 공동 해결, 최소한 가족 안에서는 사회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고 분배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되겠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속성을 지닌 부부가 만들어지는 거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억지로 부부가 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발성에 기초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한계적인 측면에서는 외부 폭력으로부터 신체 재산 보호를 하는데 이 가족 단위로서는 참 쉽지 않다. 너무나 규모가 작은 거죠.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비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쩝니까? 부모를 원망해도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방, 안보, 경찰,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족 공동체 가지고는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가족 공동체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이익 공동체, 정당 또는 국가라고 볼 수 있죠. 형성 배경은 외적의 침입, 범죄자로부터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고, 긍정적인 기능은 강제력을 기초로 해서 군대를 만들므로 인해서, 경찰을 만들므로 인해서 국방과 치안 또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지고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내고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익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고, 또한 강제력을 위임받은 보유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즉 도덕적 해이로 권력을 부리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지대 추구 행위라고 그랬죠. 정부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에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 돈 넣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횡포라든가 부패가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데, 다수결로서 이긴 사람이 소수자의 이익을 경시하게 되는 다수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고, 권력 투쟁 속에서 국민의 이익이 경시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중우정치라고 하는, 중우라고 하는 어리석은 민중을 중우라고 합니다.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리즘에 따른 효율성 상실. 지금 저는 기본소득도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에게 돈 나눠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뿌리려고 하는 것,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중우정치.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면 또 그 포퓰리즘을 할 수밖에 없죠. 이 길을 간 나라들이 남미, 아르헨티나, 지금 볼리비아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다 돈 뿌리겠다고 약속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물가만 상승하고 나라가 쪽박차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 중우정치로 가게 되면 권력 투쟁 속에 하향 평준화 또는 복지병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기업이나 시장을 이야기하죠. 형성 배경, 이것은 자발적 기업 조직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주식회사나 협동조합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주식회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걸 먼저,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먼저 만들려고 경쟁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국민들이 더 좋은 제품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경쟁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지고 소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invisible hand에 의해서 공동 변형,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는 자본의 탐욕성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또한 인간을 부품으로 보기 때문에 비인격성, 또 인간은 그 사이에서 돈을 강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외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본과 권력이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결탁하게 되면 결국 이 정부가 자본 편에 서서 있는 자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즉 지배계급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권력 남용이 나타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권력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이익 공동체 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가 이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는 인류 공동체도 있습니다. 세계 공동체, 유엔이나 OECD 같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데 전 지구적 문제, 요즘 기후변화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황사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인류의 공동 대응, 예를 들면 해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는 요즘 나오는 무슨 시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노스 나오는 그런 거, 이런 시리즈에도 인류 전체를 단위로 하는데 실제 현실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지만 하여튼 이런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을 만들고 잘 사는 국가들은 OECD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세계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한계는 강제력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는 권고사항이고 페이퍼를 만들어내는 데 그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제력 부재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피스 이런 데도 국제적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하자 그렇지만 이 도덕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닌 그런 심플레이처, 도덕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세계 공동체도 사실 돌아가는 거 보면 기득권 중심, 즉 이 유엔에 얼마를 돈을 내는, 요즘 WTO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중국이나 중국 편이나 빅2가 중국하고 빅1이 미국이잖아요. 이 두 개 나라의 사이에서 이 두 개 나라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국가의 정책 정당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공동 예배를 위한 자발적인 결사,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회가 아니고 이것도 이익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능은 신앙생활, 예배를 통한 믿음 공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특례를 지닙니다. 반면에 한계로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치, 경제적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이죠. 신앙생활 공유, 현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정치를 해결한다고 정강 같은 사람이 나가서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치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경제적 생활 문제도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교회를 30% 공동체라고 명명을 하는데, 요거밖에 못하는 100%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30% 예배드리는 공동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허한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진짜 100%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 부정적인 것은 교회가 교회 안에 사람들, 소위 인맥을 활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서로 뭐 하는지 먼저 묻고 돈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보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알면 돈이 될까 권력이 될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 인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정적 의미의 소셜 캐피탈, 소셜 캐피탈은 사회에 긍정적인 소셜 캐피탈이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인 소셜 캐피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공동체로는 여러분들이 NPO, 시민단체, NGO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민단체, 이 문재인 정부의 시민단체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정부를 주무르고 있는 게 시민단체니까 잘못된 것이죠. 아무튼 이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이념, 좌우, 진보, 보수, 진보에 매몰되어 이념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이들이 다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자체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시민단체는 독자적으로 자기 회원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업 조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마중물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만들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호회가 있고 그래서 취미생활에 좀 서로 혼자 취미생활하면 재미없잖아요. 함께 동호회를 만들어서 취미생활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게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2장의 두 번째 강의로 성경적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기록